새벽 3시였습니다. 편의점 카운터 안쪽 형광등 불빛이 텅 빈 매장을 하얗게 덮고 있었습니다. 바깥은 고요했습니다. 간간히 지나치는 차 한 대, 바람에 흔들리는 비닐봉지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수진은 계산대 앞에 서서 멍하니 진열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통기한 확인을 마친 음료수들이 가지런히 줄을 서 있었고 그 풍경은 어제와 똑같았고 그제와도 똑같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름을 본 게 꼭 5년 전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아야 할지 끊어야 할지 불과 두세 초였지만 그 시간이 이상하리만치 길게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누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 죽을 것 같아. 편의점 안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원래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 떨어지자 형광등 소리마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카운터를 한 손으로 짚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5년간 쌓아온 수진의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 그 순간의 수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궁금하신 분들 잠깐 구독 버튼만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날 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수진이 이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시작한 건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면접이라고 해봐야 5분도 안 걸렸습니다. 점장 박민주는 수진의 이력서를 훑어보지도 않고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나이가 좀 있네요.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민주는 잠시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뭐 야간은 아무도 안 하려 하니까 라고 중얼거리며 채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진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저녁 10시에 출근해서 새벽 6시에 퇴근했습니다.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물건을 진열하고 손님의 물건값을 계산했습니다. 말을 거는 손님은 드물었고 수진도 먼저 말을 거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게 편했습니다. 동료 알바생 김도연은 달랐습니다. 28살의 도연은 틈만 나면 수진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수진 씨는 전에 뭐 하셨어요? 왜 야간만 하세요? 밥은 드시고 다니세요? 수진은 짧게 대답하거나 웃어 넘겼습니다. 도연은 그래도 개의치 않고 다음날 또 말을 걸었습니다. 박민준이 수진을 대하는 방식은 처음부터 일정했습니다. 하대였습니다. 재고 정리 다 됐어요? 왜 이렇게 느려요? 손님한테 왜 그렇게 무뚝뚝하게 굴어요? 수지는 그때마다 네라고 짧게 대답하고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박민준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수지는 느렸고 무뚝뚝했습니다. 다만 그게 성에 없어서가 아니라는 걸 박민준은 알 리가 없었습니다. 수진이 원하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이 동네 어딘가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화는 15분쯤 이어졌습니다. 동생 이재연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떨렸습니다. 말이 자꾸 끊겼고 중간중간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끊지도 않았고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재연이 다니는 회사는 중견 건설업체였습니다. 입사한 지 3년이 조금 넘었고 작년부터 회계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숫자가 좀 이상하다 싶었다고 했습니다. 납품 대금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었고 몇몇 계좌로 돈이 빠져나가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재현은 처음엔 실수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 세 번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재현은 결국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누군가 알아챈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퇴근길에 낯선 남자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고 자동차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 있었습니다. 집 현관 앞에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협박 문자도 왔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모른 척해라. 그러면 아무 일도 없을 거다. 재현은 처음에는 신고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찰서 앞까지 갔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자료를 모으긴 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안에 누가 연루돼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잘못 건드렸다가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재현은 한 달을 혼자 버텼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생각이 든 새벽 누나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재현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도 한동안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밖에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 수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운 어조였습니다. 재현은 자기 원룸이라고 했습니다. 문은 잠갔고 불은 다 껐다고 했습니다. 무서워서 그냥 어두운 데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거기 있어. 문 열어주지 말고. 그게 수진이 한 말의 전부였습니다. 재현은 누나하고 한 번 더 불렀습니다. 수진은 그래 라고만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수진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편의점 형광등이 변함없이 윙하고 울리고 있었습니다. 진열대에는 과자 봉지들이 가지런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수진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멍하던 눈이 어느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계산하는 것 같기도 했고 무언가를 기억해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카운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벽 4시까지는 아직 1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1시간 동안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물건을 정리하고 간간히 들어오는 손님의 물건값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달랐습니다. 동생이 모아온 자료의 규모, 협박의 방식, 미행의 패턴. 수지는 재현이 전화로 흘린 말들을 하나씩 되짚었습니다. 조각들을 맞춰가는 것처럼 조용하고 빠르게.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있었다면 이 여자가 단순한 편의점 알바생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새벽 4시의 편의점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퇴근은 새벽 6시였습니다. 수지는 편의점 문을 나서면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유리문 너머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낯번 알바생이 들어오면서 가볍게 인사를 건넸지만 수지는 짧게 고개만 끄덕이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탔습니다. 재현의 원룸은 수진이 사는 고시원에서 버스로 40분 거리였습니다. 수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이른 아침의 거리는 아직 조용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수지는 그 얼굴들을 무심히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가고 있는지를 굳이 다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었으니까요. 재현의 원룸 앞에 도착했을 때 초인종을 2번 눌렀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문에 가까이 서서 낮게 말했습니다. 나야.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재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밑이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재현을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룸 안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두껍게 쳐져 있었고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커튼을 조금 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가느다랗게 들어왔습니다. 재현은 침대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메모지가 여러 장 붙어 있었고 형광펜으로 표시된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수지는 그쪽으로 다가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 금액, 계좌번호. 재현이 혼자 몇 달에 걸쳐 모아온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다야? 수진이 물었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지는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속도였습니다. 그런데 재현은 누나의 그 모습이 어딘가 낯설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류를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냥 훑어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협박 문자 아직 있어? 응, 지우지 말라고 해서. 잘했어. 미행은 매일이야? 퇴근할 때마다. 항상 같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현을 보지 않고 서류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재현에게는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누나가 무섭거나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누나, 어떻게 할 거야? 재현이 물었습니다. 수지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재현을 똑바로 봤습니다. 일단 내가 며칠 자리를 비워야 해. 어디로? 내가 구해볼게. 재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누나의 말투가 그걸 더 묻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을 줬습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수지는 서류 중 몇 장을 골라 접었습니다. 그걸 자신의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거 복사본 있어? 응, USB에. 그것도 줘. 재현은 책상 서랍에서 USB를 꺼내 건넸습니다. 수지는 그걸 받아 가방 안쪽 주머니에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어깨에 매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연락할게. 전화는 받아. 수진이 문 쪽으로 향하는 순간 재현이 불렀습니다. 누나. 수진이 멈췄습니다. 미안해. 연락 못해서. 수진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낮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리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골목으로 나온 수지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좁은 골목 끝으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가방 끈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고시원으로 돌아온 건 오전 8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수진의 방은 3평 남짓이었습니다. 좁은 침대 하나, 낡은 책상 하나, 그리고 옷가지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진도, 달력도, 메모 하나 없었습니다. 누군가 갑자기 이 방을 열어봤다면 이 방에 사람이 사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흔적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가방을 내려놓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재현에게서 가져온 서류들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한번 읽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들이었습니다. 날짜와 금액, 계좌번호, 거래처 이름. 재현이 형광펜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표시들 사이를 오가며 무언가를 계산했습니다. 입술을 꼭 다문 채 눈만 움직였습니다. 한 장을 다 보고 나면 다음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습니다. 수지는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몇 개,
날짜, 그리고 화살표, 거래 흐름을 따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멈추는 일 없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회계 부정이 아니었습니다. 자금이 빠져나가는 방식이 너무 정교했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 추적하기 어렵게 설계된 구조였습니다. 이런 걸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은 내부의 한 명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수지는 잠시 펜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이라면 이쯤에서 다음 단계를 바로 밟았을 겁니다. 관련 인물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자금 흐름의 끝을 추적하고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했을 겁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5년 전의 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빛, 소리, 그리고 이름 하나. 수지는 그걸 억지로 밀어냈습니다. 지금은 그걸 꺼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수지는 재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짧은 주소 하나였습니다. 재현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편의점 출근 시간까지 2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잠을 자려 했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침대에 누운 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수지는 잠시 번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받았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수진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10초쯤 지났을까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랜만이네. 수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잊으려고 했지만 잊히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찾지 말았어야 했는데. 수진은 짧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꽉 쥐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 수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동생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깊은 곳까지 연결돼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지는 편의점 출근 전에 재현을 만났습니다. 장소는 재현의 원룸 근처 허름한 분식집이었습니다. 저녁 6시, 손님이 거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진이 먼저 와서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현이 들어오면서 주변을 한번 살피고 나서야 자리에 앉았습니다. 떡볶이 한 그릇이 나왔지만 둘 다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자료 더 있어? 수진이 먼저 물었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다야. 더 건드리면 들킬 것 같아서.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어제 고시원 방에서 정리해둔 메모였습니다. 이 사람 알아? 종이에는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재현은 그걸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이 사람 회사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자금 흐름 보면 나와. 이 사람이 중간에 끼어 있어. 재현은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얼굴이 다시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이름은 회사 내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외부 거래처 대표였는데 업계에서 나름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연루돼 있다는 건 이 비리가 회사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누나, 이거 생각보다 큰 거 아니야?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 자체가 대답이었습니다. 그때 분식집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5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짧게 자른 회색 머리카락, 단정한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남자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수진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곧장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자리에 아무 말 없이 앉았습니다. 재현이 긴장해서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은 눈을 그 남자에게 고정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됐네, 이수진.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찾으려면 찾을 수 있었어. 근데 안 찾았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뒀지. 그래서 지금 찾아온 거야? 수진의 목소리는 낮고 평평했습니다.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테이블 위에 뭔가를 내려놓았습니다. 낡은 명함이었습니다. 수진은 그걸 내려다봤습니다.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동생 거는 우리도 알고 있어. 언제부터? 한 달 전부터. 수진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한 달 전이라면 재현이 처음 협박 문자를 받던 시점이었습니다. 왜 그때 안 움직였어? 내가 움직일 것 같아서. 재현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나, 이 사람 누구야? 수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 재현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표정을 보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분식집 안이 조용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주방 안에서 무언가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거리가 보였습니다.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 이번 한 번만. 수진은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한번 들여다보고는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재현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수진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수진은 이제야 떡볶이 그릇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그동안 평소와 다름없이 편의점에 출근했습니다. 10시에 들어와서 6시에 나갔습니다.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물건을 정리하고 손님의 물건값을 계산했습니다. 박민주는 여전히 수진에게 이래라 저래라 했고 수진은 여전히 네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잠을 자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재현에게서 받은 자료를 다시 분석했고 자금이 빠져나간 계좌의 흐름을 더 깊이 추적했습니다. 거래처 이름을 하나씩 검색했고 관련 인물들의 공개된 정보를 모았습니다. 고시원방 책상 위에는 메모지가 늘어났습니다. 수진은 그걸 하나씩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저녁 수진은 최태준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남은 짧았습니다. 재현의 원룸 근처 공원 벤치였습니다. 최태준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다가와 옆에 앉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위에서 알고 있어? 최태준은 잠시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까지? 재현이 자료 모으기 시작했을 때부터 수진은 앞을 바라봤습니다. 공원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노인도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면 재현이 왜 위험한 거야? 위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손댈 수 없는 거 아니야. 우리가 건드리기 전에 저쪽이 먼저 움직이면 달라. 수진은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했습니다. 재현이 자료를 외부에 넘기기 전에 상대방이 먼저 재현을 제거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움직일 것 같아?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수진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이번 주 안이라면 시간이 없었습니다. 재현이 있는 곳 알고 있어? 최태준이 물었습니다.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태준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수진이 편의점 퇴근을 마치고 골목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소리의 간격을 셌습니다. 일정했습니다. 우연히 같은 방향으로 걷는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은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모퉁이를 돌아온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수진은 남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두려운 기색이 없었습니다. 남자가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꿔 걸어갔습니다. 수진은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저쪽이 이미 수진을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재현을 찾아간 것도 누군가 봤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재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현은 바로 받았습니다. 오늘 중으로 짐 싸. 꼭 필요한 것만. 어디로 가는데? 내가 데리러 갈게. 저녁 6시. 재현은 잠시 침묵하다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최태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움직인다. 3글자였습니다. 수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시원 좁은 창으로 아침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걸 잠시 바라봤습니다. 5년 만에 다시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무거웠습니다. 저녁 6시 수진은 재현의 원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재현은 작은 배낭 하나를 메고 나왔습니다.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티가 났습니다. 수진은 재현을 한번 보고 말없이 앞장섰습니다. 재현은 말없이 따라왔습니다. 두 사람은 버스를 탔습니다. 수진은 창밖을 바라봤고 재현은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재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나, 예전에 뭐 했어?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저씨 범상치 않아 보이던데. 누나도 그렇고.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는 채로 말했습니다. 나중에. 재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도심에서 벗어난 외곽의 작은 모텔이었습니다. 최태준이 미리 잡아둔 곳이었습니다. 수진이 프런트에서 키를 받아 재현에게 건넸습니다. 여기서 연락 기다려. 외출하지 마. 얼마나? 이틀, 길면 사흘. 재현은 키를 받아주며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누나는? 나는 할 일이 있어. 재현이 수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위험한 거야? 수진은 재현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니. 재현은 그 말을 믿는 건지 모르는 건지 손을 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은 몸을 돌려 모텔 문을 나섰습니다. 밖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수진은 큰 길로 나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최태준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은 문자를 보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수진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흘러들어왔습니다. 5년 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이런 밤이었습니다. 작전이 끝나고 모든 게 정리됐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동료의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 대답이 돌아오지 않던 그 침묵. 수진은 그 침묵을 5년 동안 안고 살았습니다.
자신이 조금만 달리 움직였더라면, 조금만 더 빨리 판단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오랫동안 수진을 잠 못 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은 것이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3평짜리 고시원 방,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의 조용한 생활. 그게 수진이 스스로에게 내린 벌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동생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수진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참 후에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한 곳에 작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걸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수진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훨씬 젊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진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수진은 그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서랍 안에 넣고 닫았습니다. 내일 최태준을 만나면 물어봐야 할 게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묻지 못했던 것. 아니, 묻고 싶지 않았던 것. 그날 밤 동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음 날 오전 수진은 최태준을 만났습니다. 장소는 도심 외곽의 작은 커피숍이었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는 곳이었습니다. 최태준은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들어오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수진이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수진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있어. 수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최태준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 그날 밤 박준서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 최태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박준서, 수진과 같은 팀이었던 동료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밤 작전 중에 사망한 것으로 처리된 사람이었습니다. 최태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커피숍 안에 잔잔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그건 왜 지금? 5년 동안 안 물어봤어. 이제 물어보는 거야. 최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서는 그날 작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 뭘? 내부에 누군가 있다는 걸? 작전 정보가 새고 있다는 걸? 수진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준서가 나한테 말하지 않은 거야? 내가 알면 작전을 중단시킬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혼자 처리하려 했어. 수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5년 동안 자신이 뭔가를 놓쳤다고, 더 빨리 움직였어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준서가 혼자 감당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수진이 모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부에 있던 사람은 처리됐어. 5년 전에. 그걸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내가 사라졌잖아. 수진은 눈을 떴습니다. 최태준은 수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 같은 게 있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았지만 수진은 느꼈습니다.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생 거는 어떻게 할 거야? 자료 넘기면 우리가 처리할 수 있어. 재현이는 안전해.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고마워. 최태준이 불렀습니다. 이수진. 수진이 멈췄습니다. 돌아올 생각 없어? 수진은 잠시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없어. 커피숍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바깥은 맑았습니다. 햇살이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수진은 재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현은 바로 받았습니다. 나와도 돼. 끝났어? 응. 전화기 너머에서 재현이 긴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모텔 근처 작은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재현은 수진을 보자마자 다가왔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옆에 섰습니다. 수진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공원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한참 후에 재현이 말했습니다. 누나,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먼저 연락했어야 했는데. 됐어. 됐어가 아니잖아. 수진은 재현을 바라봤습니다. 재현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수진은 시선을 앞으로 돌렸습니다. 잘 살아. 그게 수진이 할 수 있는 말의 전부였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울 것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냥 5년이라는 시간이 한꺼번에 녹아드는 것 같았습니다. 극적인 화해도 뜨거운 포옹도 없었습니다. 그냥 나란히 앉아 바람을 맞는 것. 그게 이 두 사람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수지는 그날 저녁 편의점에 출근했습니다. 박민주는 오늘도 한마디 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수지는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앞치마를 메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형광등이 윙하고 울렸습니다. 진열대에는 음료수들이 가지런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표정이 아주 조금 가벼워져 있었습니다.